그럼 이제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화면 다 보이시죠? 설명해드렸던 것 같이 이제 생태화 환경 1차시 오늘은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라는 이제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수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개했던 것 같이 강진영 선생님이고요. 저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 혹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만큼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세상에 조금 기여할 수 있으면 선생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안시정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웃고 계시네요. 하지만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너랑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인류라고 하면 거대한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 사람을 돕는 거 그리고 친구를 돕는 거 이런 거부터 이제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계획은 크게 이제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운영 주차가 달라지면서 모두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은 지금 빨간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되네요. 그래서 빨간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거라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화요일에 2시간 라이브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진행 순서 같은 거는 매시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은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처음에 질문을 해보고 싶었었는데요. 선생님은 문제 해결 그 자체 이전에 문제와 관련된 문제의 연결고리들을 이 수업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시간에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여러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문제의 양상과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현장에 있었으면 같이 얘기해보고 들었을 것 같은데요. 듣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혹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이 수업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는 것,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이 더 나아가서 어떤 성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남겨주면 그 내용을 선생님도 이제 참고를 해서 수업을 준비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다룰 주제는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입니다. 이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다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구 증가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인구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상이, 이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인구 증가가 하나의 현상이라면은 이 현상이 어떠한 요소들과 맞물려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연결되는 문제를 알 수 있다. 그 알아보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인구 증가 그리고 연결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식량 배분 문제를 들 텐데 식량 자원의 불균형 분배에 따른 식량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세 번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랑 연결되는 문제점 중에는 식량 문제를 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참 재미있게 봤던 시리즈 영화였었는데요. 여기서 타노스라는 악당이 등장을 하죠. 타노스라는 악당이 등장을 해서 7개의 힘을 가진 돌을 이제 모아서 손가락을 튕기게 됩니다.
손가락을 튕기려는 이유는 우주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였는데요. 타노스는 왜 우주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영화에 따르면은 너무 많은 아,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타노스의 고향이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서 몰락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주가 증가하는 인구로 몰락하지 않도록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서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고자 했었던 것인데요. 이 생각에, 이 타노스의 주장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를 봤던 학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디 적거나 하진 않아도 되고 한번 타노스의 이런 주장, 인구의 절반을 줄여서 세상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 주장이 좀 그럴듯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타노스의 주장이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18세기에 멜서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멜서스라는 경제학자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하면서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98년에 인구론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2, 4, 8, 16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1, 2, 3, 4, 5, 6, 7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식량이 없어서 이제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멜서스라는 학자는 타노스와 같은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8세기 후반에 이제 멜서스가 주장을 했어도 우리 인류는 인구를 딱히 조절을 하진 않았죠. 그 조절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기술 혁신 발전으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인구라는 하나의 원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연결된 다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환경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마지막으로는 인구를 혹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수를 금방 회복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여기가 채팅창이 안 보여서 네,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줄을 좀 잘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을 반듯하게 그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세계의 인구가 얼마길래 이렇게 타노스나 멜서스는 반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안재성 선생님,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75억 명. 네, 75억 명쯤을 알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이 어제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9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크게는 77억 명 정도 현재 인구고요. 하루 칠승자를 보면 오전에는 18만 명, 근데 오후 9시에는 34만 명,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사이에 16만 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도 이 PDF 자료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숫자가 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친구들은 들어가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몇 시간 사이에도 몇몇 명씩 늘어나고 있고, 그 사망자도 보면은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 인구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현재 세계 인구는 77억 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긴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수업에서 이런 그래프나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데이터를 볼 때는 X축이랑 Y축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820년에 시작해서 2019년으로 끝나는 표이고요. 여기는 10억 명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1820년부터 2019년까지 쭉 변화를 보면은 한 1950년
기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2020년이지만 여기는 2019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 70명이 넘는 숫자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멜서스의 주장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인구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증가를 할지, 아니면 또 좀 증가율이 둔화될지, 혹은 이렇게 꺾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보고 한 3초 정도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각자 생각해 봤으면은 이 예측치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UN에서 이제 인구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아까와 같은 기울기로 계속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새로운 그래프를 봤으니까 X축과 Y축을 봐봐야겠죠? 여기는 시간 스케일이 앞에랑 좀 다릅니다. 1950년부터 2100년까지. 그리고 현 시점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네, 2020년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2020년에 한 77억 명 정도 선을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진 않고 이렇게 좀 둔화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00년을 이제 예상을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이제 미래를 예상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예측은 하지 못하고 한 95% 신뢰 구간에서 이렇게 이 안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간값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한 110억 명 정도 규모로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본 것 같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이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인구는 단지 증가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래프를 이제 조금 다르게 봐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X축을 보면은 시간은 앞에 것과 동일하고요. 이거는 이제 연령대별로 증가량을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0에서 14세, 15에서 24세, 25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0에서 14세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5에서 24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면에 25에서 64, 그리고 65세 이상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청소년기, 그리고 또 더 어린 아이들은 많이 증가하진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앞에서 본 것과 잘라서 봤을 때 그 현상을 이제 따로따로 분석해 보면서 조금 더 인구 증가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좀 우리가 인구 증가라는 현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수업 중간중간에서 하면서 수행평가도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이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구가 단지 증가, 이렇게 계속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구의 인구는 어떠한 요소들과 어떤 관계 안에 놓여 있을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이 어떠한 요소들과 결합돼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고 식량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 수용 능력과 인구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식량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제 도시화부터 보면은 도시화가 되었다는, 도시화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도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시화율을 보면 2020년 현재에 해당할 때 한국은 한 81.4%,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56.2% 정도의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거를 2049년까지 이것도 이제 예측을 한 건데요. 한국은 86.4%,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이거를 봤을 때 이미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화를 생각했을 때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려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높은 빌딩 숲이나 아니면 교통 체증의 현장,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화와 관련돼서 떠올랐었는데요.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인구 집중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대도시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랑 이제 농촌 간의 지역 불균형 문제,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등이 이제 더욱 심화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한 가지 특성으로는 이제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염이 더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환경 문제나 이렇게 전염병 문제에서 도시에서는 더 취약성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 그리고 인구 집중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인구 증가가 도시화라는 문제랑 엮였을 때 더 문제가 심화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환경 수용 능력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멜서스의 주장을 다루면서 인구만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존 포스터라는 학자는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PAT의 곱이 이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내는데, P는 인구, A는 자원 사용량, T는 기술 영향입니다. 그래서 멜서스의 주장과 달리 자원 사용량과 기술 영향도 이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구 이외에도 환경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사용하고 환경 안에서 살아갈 때 환경 수용 능력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인구 이외에도 환경 수용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수업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게 될 식량 문제인데요. 인구 증가는 당연하게도 식량 수요의 증가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거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필수적인 식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 환경을 개조하게 되는데요. 농업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더 생산성을 높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농업 환경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이제 도시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경작지가 감소하기도 하고 열대우림 벌채 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더 많은 식량 생산을 위해서 혹은 인간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구 증가는 식량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 식량 문제는 동식물의 멸종 그리고 기후변화 가속화 등의 위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 문제가 사실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식량 문제는 전 세계적인 그런 단위에서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육식 위주의 우리의 소비 습관입니다. 선생님도 사실 고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듣고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도 육식을 조금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국만 하더라도 1년에 이렇게 합쳤을 때 50kg 이상의 고기를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고기를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OECD 이제 평균을 봤을 때 한국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납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과서 91페이지를 확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육식 위주의 식습관과 관련해서는 식품 쓰레기 중에 20%가 고기로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인데, 식품 쓰레기의 총량 중에 20%가 고기라는 것을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더 어디서 심화가 되느냐? 이러한 고기 생산에 낭비되는 경작지가 가축 사료의 9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작지에서 우리가 곡물을 생산을 하여도 이게 사람들의 식생활, 우리의
양식으로 섭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동물들의, 그러니까 동물들을 위한 곡식으로 이제 경작지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식량 문제는 인구 증가 그리고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위한 곡식을 경작지에서 재배하고 누구는 그 곡식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 문제로부터 시작한 식량 문제는 식량 분배라는 문제로 이제 관련하여 보다 문제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보이는 두 책에서 이 책들을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책에서 이런 분배 문제 그리고 기아 문제, 누군가는 왜 굶주리는가, 그리고 음식물의 절반이 버려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왜 굶주리고 있는가, 이렇게 이 책들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식량 분배 문제가 어떠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이 책에서는 세계의 경제 질서, 보다 정확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기아 문제를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이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아까 서두에 나타난 멜서스가 인구 증가만을 고려했을 때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에 반론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곡식들이 이제 생산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사회 구조 문제로 식량 자체는 풍부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식량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식량이 풍부하지만 그럼 그거를 기아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장 경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또는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분배할 수가 없게 되죠. 이 책에서는 식량 문제, 보다 정확히는 식량 분배 문제가 커다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시스템 안에 연결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책에서는 이제 거대 시스템을 다루었다면 이 책에서는 보다 우리 삶의 수준에서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 언급하다시피 한쪽에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세계는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남아드는 음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도 역시 세계 식량 생산 시스템, 상업화된 시스템이 식량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앞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책에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게 하는 것. 이 책에서 말하기는 유통기한은 그 시기까지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못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상업화된 시스템 속에 있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당연하게 이제 버리는 이런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모양, 크기, 색의 선호등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못생긴 과일은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 과일도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상업화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체득된 우리의 소비 습관이 이런 누군가는 굶주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량 문제는 식량 분배 문제와 연결돼서 불균형,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진은 각 국가별로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여기 앞에는 충분한 이제 양식들이 있는 것 같죠. 반면 이쪽에는 이 양식들로만 이 가족들이 일주일을 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식량 문제는 불균형과 불평등한 식량 분배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파생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증가로 시작해서 식량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의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명과 제3세계의 한 명이 동일한 환경 영향을 만들어낼까요? 앞에서 이제 존 포스터가 이 환경 수용 능력과 관련해서 이식을 얘기했다고 했죠. 만약에 모두가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어느 정도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명처럼 이 세계에 모두가 살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가질 때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 사용량도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단순히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구 증가랑 식량 문제를 엮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인구 증가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작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조절할 수 없는데 흔히 말해서 인구를 반으로 줄이거나 뭐 몇 명까지만 낳으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학습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서두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보다 이 문제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고요. 두세 번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안재정 선생님이 이 수업들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자가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더 많이 듣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언급하면서 조금 이제 인구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그렇게 77억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까 이제 증가를 봤을 때 이러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죠. 반면에 우리나라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로 봤을 때도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고 인구 구조 이런 것을 인구 구조라고 보는데 인구 구조랑 노동력과 관련돼서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의 흐름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유전자 제조합식품과 우리의 식생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올린 것은 안재정 선생님과 함께 오후에 보고 그 답은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인구와 증가, 식량 문제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었죠? 네. 그래요. 네, 뭐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었네요. 얘기들이 근데 뭐 특별한 얘기가 있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옆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셨겠지만 듣고 있었는데 숨가쁘네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숨가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다들 처음이니까 뭔가 좀 개선 의견을 많이 주시면 뼈를 깎는 고통을 이렇게 거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목소리가 좀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 이거 틀어놓고 딴 거 하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기억이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내용을 따라오기가 좀 되게 어렵지 않았나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예, 뭐 고맙습니다. 저만 그런 걸로. 학생들은 다 괜찮지만 뭐 저만 그런 걸로. 그 빨랐거나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았거나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채팅창이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 주 수업부터는 좀 더 양질의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그냥 잘 들으면 다 좋은 얘기여서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뭔가 시험해 볼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주관적인 면들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뭐 실제 인터넷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져 있는 것들이 뭐 약간 다른 수치나 통계를 제시하는 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첫 시간이니까 뭐 그거 하나는 좀 서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와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와서 뭐 선생님 거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강의 자료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저희는 지표로 삼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도 강진성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고 박정원 학생님 많이 좋았다고. 네. 오늘 48명이었는데 다음 주 몇 명 예상하시나요? 다음 주에는 애들이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한 반 토막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명 이하로 줄면 저희가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해요. 기프티콘 이런 거 쏘는 거 이런 거 그런 이벤트도 하나 할 것 같고 라디오 그렇죠. 저희는 약간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리고 오늘 지금 아마 EBS 틀면 지난주 재방송이 할 것 같은데 뭐 일부러 보라는 건 아니지만 한가한 친구들은 학교가 나오는 거니까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래도 뭐 유연율 한 40분 이상 저희가 또 30분이네요. 30분 정도 해서 일단은 이번 주는 첫 시간이기도 하고 뭐 서로 어색한 면이 있어서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다들 첫 시간이어서 좀 이렇게 소통하거나 채팅에 글 올리거나 실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만날 때는 좀 더 온라인 세대답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뭐 화면을 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화면을 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고 아까 뭐 채팅에도 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얼굴 보이면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저희끼리는 얼굴 보이는 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이미 얼굴 다 아는 사이인데 뭐 얼굴 다 아는 사이고 뭐 이름이나 뭐 다 알잖아요. 3년 동안 지냈으니까. 그래서 뭐 좀 그런 걸 너무 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 이걸 녹화해서 내일 이제 오늘 강의 자료에 첨부 파일로 탑재를 할 건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 나오는 부분들은 꼭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할게요. 저희 얼굴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리고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다음 주에도 48명 그대로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60명 찍으면 뭐 네. 이벤트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강진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안재정 선생님이 기타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는 안재정 선생님과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60명 찍으면 기타 연주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좋으니까요. 이렇게 시험시험 수업 들으면서 바깥 공기도 쐬시고 대신에 코로나만 꼭 주의해 주시고 조만간 다시 학교에서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일주일 내로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2시간 동안 2시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2시간 정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